능력도 없어서 회사에서 쫓겨난 년이 여기서 뭘 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알몸으로 뒤엉켜 있는 안방을 목격한 건 저였는데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낚아채며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그 여자의 명품 가방을 흐뭇하게 내려다보면서요. 코트 한 벌 못 챙기고 한겨울 복도에 내던져졌죠. 글쎄요, 이게 5년을 허리 휘도록 벌어다 바친 며느리한테 할 짓입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품속에 꼭 쥔 스마트폰에 방금 찍은 불륜 사진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 시댁 갈비집 바로 건너편에 화려한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가슴에 대표 강지원이라는 명찰을 단 채로 제가 서 있는 걸 본 시어머니는 참 기가 막힌 표정을 짓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시청자 여러분. 남편이 불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오히려 길바닥에 내쫓긴 강지원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제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납품 물량을 엉뚱한 거래처로 보내놓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제 어깨 위에 얹은 겁니다. 인사팀장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채 권고사직서를 밀어냈고 저는 억울함을 꾹꾹 눌러 삼키며 사원증을 반납했습니다. 오후 2시 예정보다 4시간이나 일찍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안방 쪽에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복도를 지나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이불 위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수 옆에는 제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굽실거리며 응대하던 졸부집 딸 오유라가 알몸에 시트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이불을 허겁지겁 끌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새하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베개 뒤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최민수,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더 찍는다. 저는 손끝 하나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며 각도를 바꿔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한 장 더 촬영했습니다. 민수가 침대에서 굴러내려와 바지를 끌어올리고 유라는 바닥에 흩어진 블라우스를 주워 가슴팍에 대고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반찬 가져왔어. 시어머니 박말자가 김치통을 양손에 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박말자는 안방에서 허둥대며 나오는 아들과 블라우스를 겨우 걸치고 뒤따라 나오는 유라를 보더니 김치통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박말자가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말자의 시선은 거실 바닥에 나뒹구는 유라의 가방과 외제차 열쇠에 가서 멈추었습니다. 박말자는 그 로고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봤죠. 너 지금 뭔 꼴을 하고 서 있어. 박말자가 제 팔뚝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지금 민수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시끄러. 너 오늘 회사에서 잘렸다며.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벌써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박말자는 제 팔뚝을 잡은 채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는 문틀을 붙잡고 버텼지만 박말자의 소나기 힘은 매서웠습니다. 능력도 없어서 회사에서 쫓겨난 년이 남편한테 뭘 바라고 여기 서 있어. 돈 많고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야. 몹쓸려나 당장 나가. 박말자가 현관 신발장 위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제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박말자가 몇 달 전부터 틈만 나면 밀어대던 바로 그 서류였죠. 저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등 뒤에 서서 제 눈을 피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최민수, 너 정말 이럴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말자가 볼펜을 집어들어 제 손에 쥐어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내가 너 바깥에서 몸 팔고 다닌다고 동네방네 소문 낼 거야. 어서 사인해. 저는 볼펜을 받아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합의서를 펼치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잘 됐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박말자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는 코트 한 벌 챙기지 못한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복도에 내밀려졌습니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문 너머에서 박말자가 유라에게 괜찮냐며 물을 따라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그 집안을 위해 허리가 휘도록 벌어다 바친 5년이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끝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자 한겨울 칼바람이 얇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동네를 벗어나 큰 길까지 걸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을 잃어갈 무렵 길모퉁이의 허름한 모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에 신용카드를 내밀고 방을 잡았습니다. 방 안 라디에이터 앞에 쪼그려 앉아 꽁꽁 언 손을 녹이며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불륜 사진과 영상이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올라간 것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덩어리 하나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저 인간들에게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저는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젊은 여경 한 분이 함께 가주겠다고 나서주었습니다. 경찰관과 나란히 신혼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민수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보자마자 핏기가 싹 빠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제 집만 챙길게요. 방해하지 마. 민수는 한마디도 못하고 방구석으로 물러나 쭈그려 앉았습니다. 이웃집 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는 듯 고개를 내미는 걸 본 민수의 귀가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옷가지와 서류, 귀중품을 캐리어 2개에 우겨넣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여경에게 인사를 하고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보증금이 싸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원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좁은 원룸 바닥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으로 짐을 옮긴 다음 날 저는 동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오는 길에 아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미용실 원장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어색한 반응이 수상해서 저는 곧장 동네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시장통 갈비집 며느리, 밖에서 몸 굴리다 회사에서 잘려서 야반도주했대요. 글 아래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박말자였습니다. 미용실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제가 밖에서 바람을 피우다 회사에서 잘려서 도망쳤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그날 오후 더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유라가 자기 SNS에 사진을 올린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살던 안방 식탁에 앉아 민수와 나란히 아침밥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글귀가 이랬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행복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클라우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대신 증거를 쌓는 쪽을 택한 겁니다. 며칠 뒤 민수 쪽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여 놓은 상태였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그날 밤 집주인을 직접 찾아가 보증금을 제 단독 통장으로만 돌려받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뒀거든요. 저는 민수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방에서 찍은 불륜 사진, 영상 파일 목록을 첨부하고 이것을 민수 회사 게시판과 거래처에 보내겠다고 적었습니다. 3일 만에 민수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금 전액을 포기하고 위자료까지 물겠다는 합의서였습니다. 민수의 사인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획이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죠. 회사 문제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저를 권고사직으로 몰아낸 팀장이 법인카드로 개인 술값을 수백만 원씩 긁어온 내역을 저는 이미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사본과 카드 사용 내역서를 모아 회사 감사팀에 넘겼습니다. 일주일 뒤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지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처음 저를 내보낼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회사는 부당해고 문제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둑한 위로금을 내밀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금액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돌아서며 인사팀장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인사팀장은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세금, 위자료, 회사 위로금, 새 묶음의 돈이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던 저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돈이면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운동화를 신고 동네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상가 건물 하나하나, 점심시간에 어디로 사람이 몰리는지, 저녁에는 어떤 가게 앞이 붐비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폈습니다. 어느 날 대형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밀고 나오던 유라와 딱 마주쳤습니다. 유라는 저를 알아보더니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 언니 아니야. 민수 오빠 전 부인. 요즘 어디서 뭐하고 살아?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네. 유라가 손톱을 세워 제 어깨를 톡톡 치며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유라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유라의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유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유라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 책상 위에 상권 분석 자료를 펼쳐놓고 새벽까지 기획안을 다듬었습니다. 제가 외식 브랜드 기획자로 일하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시댁 갈비집의 단골 손님 연령층, 객단가, 피크 시간대, 주변 유동인구까지 제 머릿속에는 이미 그 동네의 지도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박말잔의 갈비집 단골을 통째로 빨아들이면서 단가는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아이템, 고급 숙성 고깃집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조각이 맞춰진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시댁 갈비집길 건너편에 있던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겁니다. 넓은 1층 상가에 임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는 현수막에 적힌 번호를 보자마자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이 상가 보증금하고 권리금 얼마예요? 부동산 사장이 불러준 금액을 메모하며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빠듯하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펼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며 길 건너편 박말자의 갈비집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한편 박말자는 요즘 콧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유란의 부모가 10억을 투자할 테니 갈비집을 크게 키워보라고 부추겼거든요. 박말자는 은행에서 안 되니까 이자가 높은 곳까지 찾아다니며 5억이나 되는 빚을 끌어모아 가게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할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방에 넣고 원룸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상가 열쇠를 넘겨받은 다음 날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제일 먼저 건물 외벽을 두꺼운 공사 가림막으로 빈틈없이 둘러쌌습니다. 안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밖에서는 절대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동네 사람들이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림막 앞을 지나가며 뭐가 들어오나 궁금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바닥재부터 환기시설, 테이블, 조명까지 하나하나 견적을 받아보니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사업 계획서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두었던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백도훈 대표? 제가 외식 브랜드 기획자로 일하던 시절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명함을 주고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백 대표는 전국의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40개 넘게 운영하는 업계의 큰손이었죠. 강남 사무실을 찾아가 접수대에서 이름을 대자 백 대표가 직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강지원 씨, 오랜만이네. 연락도 없다가 웬일이야. 백 대표가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대표님, 제가 고급 숙성 고깃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 데이터하고 매출 추정치를 직접 뽑았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백 대표가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계획서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백 대표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상권 분석을 이 정도로 세밀하게 한 사람은 처음 봐. 근데 강지원 씨, 이거 단순히 돈 벌자고 하는 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가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 대표가 계획서에서 눈을 떼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댁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너편 갈비집을 완전히 눌러버릴 각오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백 대표가 계획서를 탁 덮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독하네. 좋아. 부족한 자금은 내가 공동 투자할게. 대신 우리 마케팅 팀도 붙여줄 테니 오픈 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후회 없으실 겁니다. 백 대표의 투자금이 들어오자 공사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음식 맛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시댁 갈비집 뒷골목에서 퇴근하는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주방 이모님이었습니다. 박말잔의 갈비집에서 1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을 도맡아 온 분이었죠. 이모님은 낡은 앞치마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골목을 나섰습니다.
저는 골목 끝 가로등 아래에서 이모님을 불렀습니다. 이모님. 이모님이 멈춰서서 저를 알아보더니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지원아.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사장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 이모님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모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저기 앞에 분식집에서 떡볶이라도 한 접시 시켜놓고요. 분식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모님은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원아, 내 소식 들었어. 그 사장년이 동네방네 쏘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다녀서 내가 속이 뒤집어졌다. 이모님, 저 가게 하나 차리고 있어요. 길 건너편에 공사하는 거 보셨죠? 이모님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게 내 가게야. 네. 고급 숙성 고깃집이에요. 이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월급은 지금 받으시는 것의 2배로 드리고 직함은 총괄 매니저로 모시겠습니다. 이모님이 떡볶이 국물에 시선을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 최저임금 한 푼도 안 올려주더라. 명절에 떡값 한 번 쥐어준 적이 없어. 지난달에는 손님 앞에서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눌러 앉아 있다고 소리를 질렀어. 이모님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그 손등 위로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원아, 나 내일부터 가면 되니? 이모님이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이모님의 두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인매는 단단하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이모님은 박말자의 갈비집에 사직서도 내지 않고 출근을 끊었습니다. 10년간 주방의 모든 맛을 책임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갈비집은 바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국물 맛이 달라졌다며 항의를 쏟아냈고 박말자는 주방에서 허둥대며 양념통을 뒤졌지만 이모님의 손맛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박말자가 유라에게 주방 일을 좀 거들라고 하자 유라는 뜨거운 기름이 손톱에 튀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앙치마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어머니, 나는 이런 거 못해요. 손 다치면 어떡하라고. 유라가 주방을 나가버리자 박말자는 혼자 남아 불판 기름때를 문지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사이 백 대표의 마케팅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가림막 외벽에 커다란 예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남 줄 서서 먹는 최고급 숙성 고깃집, 드디어 상륙.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민수와의 이혼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와 그 집안을 묶고 있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는 연기가 아래로 빠지는 최고급 불판이 설치되고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천장에 하나둘 달렸습니다. 박말자의 칙칙한 갈비집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이모님은 새 불판에 맞춰 특제 된장찌개와 숙성육 양념 비율을 매일 조금씩 다듬어 갔습니다. 저는 새로 뽑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손님 응대 연습을 반복시켰습니다. 주문받는 법, 고기 굽는 타이밍, 물잔이 비기 전에 채우는 것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몸에 익을 때까지 시켰습니다. 오픈을 일주일 앞둔 월요일 아침, 저는 매장에서 식자재 납품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주방 쪽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며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원아, 이것 좀 봐. 뉴스 속보 떴어. 화면에는 빨간 속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수백억대 투자 사기 일당 검거,
피해자 수백 명. 기사에 첨부된 사진 속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라의 부모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유라네 집안은 처음부터 자기 돈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투자금을 굴리는 사기 조직이었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타며 부자인 척 세상을 속여온 거였습니다. 이모님이 기사 화면을 내리며 혀를 찼습니다. 10억을 넣어주겠다던 사돈이 사기꾼이었으면 그 돈 믿고 빚 끌어다 쓴 사장녀는 어떻게?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웃었습니다. 박말자가 5억이나 되는 빚을 지고 가게를 넓힌 건 유란의 부모가 큰 돈을 넣어줄 거라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그날 저녁 동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갈비집 새 며느리 친정이 사기꾼 집안이라는 이야기가 시장통부터 미용실까지 삽시간에 돌았습니다. 박말자의 갈비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문을 여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박말자는 뉴스를 본 직후 가게 주방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된 유라는 시댁 구석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기만 했고 박말자는 그런 유라를 보며 이불을 쥐어뜯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에 쌓아둔 전단지 박스를 열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전단지 앞면에는 세련된 매장 내부 사진과 함께 오픈 3일간 테이블당 숙성육 2인분을 무료로 드린다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이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이모님이 전단지를 들여다보다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아이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커? 부끄러워서 어떡해. 이모님, 이 동네에서 이모님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모님이 만든 밥을 먹으러 10년 동안 온 사람들이에요. 이모님 얼굴이 곧 간판입니다. 이모님이 전단지를 가슴에 꾹 안으며 코끝을 붉혔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동네 곳곳에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아파트 우편함, 상가 게시판, 버스 정류장 앞까지 빠짐없이 꽂았습니다. 그 무렵 박말자와 민수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곳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가게를 넘기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민수가 갈비집 뒷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길 건너편 공사 가림막에 걸린 현수막을 올려다 봤습니다. 최고급 숙성 고깃집, 곧 오픈. 민수는 담배를 바닥에 내던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건너편에 들어서는 저 가게가 자기네 숨통을 끊어놓을 거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오픈 전날 밤이 왔습니다. 저는 납품된 식자재를 하나하나 직접 검수했습니다. 고기의 마블링 상태, 야채의 신선도, 양념통의 밀봉 상태까지 눈과 손으로 전부 확인했습니다. 검수를 마치고 홀로 나오니 백 대표가 손에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시작이야. 한잔하자고. 백 대표가 병마개를 따며 말했습니다. 거품이 넘치는 잔을 받아들고 텅 빈 매장 한가운데 서서 천장에 조명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 공간이 내일이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소리로 가득 찰 겁니다. 백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매출로 갚겠습니다. 백 대표가 잔을 부딪히며 피식 웃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는 돈 되는데 투자한 거야. 내일 제대로 보여줘. 샴페인을 비우고 백 대표를 보낸 뒤 저는 미용실에 들러 헤어스타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둔 감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헌신만 하다 쫓겨난 촌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누구보다 먼저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에 대표 강지원이라는 명찰을 달고 직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오늘부터 이 매장은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믿고 있을게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정문 쪽으로 걸어가 가림막 철거 업체 반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려주세요.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가림막이 한 장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쪽에 감춰져 있던 매장의 외관이 아침 햇살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넓은 통유리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쏟아지고 짙은 나무색 간판에 금빛 글씨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입을 벌렸습니다. 우와, 여기 뭐야? 강남에서 온 가게래. 전단지에 있던 그 숙성 고깃집 맞지?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여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매장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매장 입구에 서서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길 건너편 갈비집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말자와 민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림막 뒤에서 나타난 화려한 매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입구에 서 있는 제 얼굴을 알아본 순간 박말자의 입이 벌어지고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향해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업식 당일 아침 9시 매장 앞 풍경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오픈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수백 명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무료 숙성육 소식을 듣고 몰려든 동네 사람들이 인도를 꽉 메우고 골목까지 줄이 이어졌죠. 재밌는 건 그 긴 줄이 박말자의 갈비집 바로 앞을 가로질러 지나간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파리 한 마리 없이 텅 빈 갈비집 평상 앞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직 제 매장을 향해서만 발걸음을 옮겼죠. 저는 정문 앞에 서서 줄을 선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갈비집 처마 아래에 박말자와 민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말자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두 손으로 앞치마를 쥐어뜯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오전 10시 문을 열자 손님들이 물밀듯 밀려들었습니다. 홀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불판 위에서 숙성육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직원들이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발소리, 고기를 한 입 베어 문 손님들의 감탄 소리가 매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집 고기 미쳤다. 입에서 녹아. 이 된장찌개 맛 어디서 먹어본 건데. 아, 건너편 갈비집 이모님이잖아. 전단지에서 이모님 얼굴을 알아본 손님들이 주방 쪽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님은 주방 안에서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점심이 지나기도 전에 준비한 숙성육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추가 식자재를 긴급으로 발주하라고 지시하며 쉴 틈 없이 홀을 돌았습니다. 길 건너편 갈비집에는 저녁 피크 타임이 되도록 손님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간판 아래에서 박말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우리 매장 앞에 긴 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말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무단횡단을 해서 우리 매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박말자가 다가오는 걸 보고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말자가 매장 정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연이 내 돈을 훔쳐다가 여기다 가게를 차렸어. 사기꾼이야, 사기꾼. 박말자가 목청이 찢어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박말자가 제 멱살을 잡으려고 두 팔을 뻗으며 돌진해 왔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른손을 들어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덩치 큰 남자 직원 2명이 재빠르게 박말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말자는 직원들의 팔에 가로막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비켜! 인연한테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니, 할 말이 있으시면 밖에서 하시죠. 여기는 손님들이 식사하는 곳입니다. 저는 목소리 한 톤 올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한 뒤 카운터 위 전화기를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영업 중인 식당인데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주소는요. 박말자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전 시어머니는 어머니 이혼했으니까 남이에요. 박말자의 입이 벌어졌다 다물렸습니다.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자 박말자는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전현이 내 식당 손님을 다 뺏어갔단 말이야. 경찰관들이 양쪽에서 박말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치마가 흘러내리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질질 끌려나가는 박말자의 모습을 손님들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매장 앞 인도까지 끌려 나온 박말자가 경찰차에 실리기 직전 고개를 돌려 매장 안에 서 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통유리 너머로 박말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뒤 매장 안이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한 테이블씩 돌아가며 사과 인사를 드렸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후식으로 음료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저런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아까 그 할머니 갈비집 사장 아니야. 며느리한테 저러는 거 싫어야. 그 이야기는 곧바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갔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박말자의 사진과 함께 전 며느리 가게에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갈비집 시어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민수는 텅 빈 집에 들어섰습니다. 유라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서랍 속 현금과 귀금 속이 깡그리 비어 있었습니다. 유라가 이 혼란을 틈타감 나가는 것만 쏙쏙 빼서 도망친 겁니다. 민수는 텅 빈 서랍 앞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매장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영업 마감 후 계산대에서 뽑아온 매출 정산표를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숫자를 한 줄씩 확인하던 제 손가락이 맨 아래 총 매출란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동네 상가 오픈 첫날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맥주 한 캔을 꺼내 딱 소리가 나겠다고 한 모금 길게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맥주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원했습니다. 매장이 동네 상권을 완전히 집어삼킨 지 한 달째 되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평일 낮에도 빈 테이블을 찾기 어려울 만큼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날도 홀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입구 쪽 테이블에 앉은 남자 손님 4명이 눈에 걸렸습니다. 목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트레이닝복을 입은 차림새가 여느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찌개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야, 이거 뭐야? 금목걸이를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서며 찌개 냄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냄비 국물 위에 죽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떠 있었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주방은 쓰레기장이야. 이딴 데서 어떻게 밥을 먹어? 금목걸이 남자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불판이 기울면서 고기 접시와 소스 그릇이 바닥에 와장창 쏟아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가족 손님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머지 3명도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밀어젖히고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단속반 불러. 당장 신고한다.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구청 위생과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빠르게 걸어 나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손님, 일단 진정해 주시겠습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정은 무슨 진정? 벌레가 들어간 찌개를 사람한테 먹이고 진정하라고. 금목걸이 남자가 냄비를 들어 올려 제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튀어 제 정장 소매에 얼룩이 번졌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을 먹던 손님 대여섯 팀이 불쾌한 얼굴로 계산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구청 위생과 직원 3명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주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안, 싱크대 밑, 환기구 틈새까지 손전등을 비추며 샅샅이 훑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오던 손님들이 위생 단속 차량을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글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숙성 고깃집에서 밥 먹고 온 가족이 장염 걸려서 응급실 갔어요. 애기한테 먹인 찌개에서 벌레 나왔대요. 절대 가지 마세요. 시어머니 레시피 훔쳐서 건너편에 가게 차린 폐륜 며느리래요. 글마다 다른 아이디였지만 글투가 전부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도배를 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 예약 전화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직원이 수첩에 빨간 줄을 그으며 예약을 하나씩 지울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장 앞에는 카메라를 든 유튜버 2명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퀴벌레 찌개 식당 실제 모습이라는 제목을 달고 촬영을 하고 있었죠.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텅 빈 홀에 혼자 앉아 있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지원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말투였습니다. 내 가게 오늘 난리 났다며. 맘카페 글 봤어. 장사 힘들겠다. 할 말이 뭔데? 간단해. 매장 지분 절반을 내 이름으로 넘겨.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러면 맘카페 글 다 내리고 오늘 일도 없던 걸로 해줄게.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역시 민수였습니다. 건달도 맘카페 악플도 전부 민수가 꾸민 짓이었던 겁니다. 민수 씨, 내가 그렇게 하면 정말 다 끝내주는 거야.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겁에 질린 척, 무너진 척,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그럼, 내가 말했잖아. 지분 절반이랑 사과. 그거면 돼. 내일까지 대답해. 알겠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통화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킨 뒤 저는 홀로 텅 빈 매장에 남았습니다. 주방과 홀 천장에 설치된 CCTV 녹화기 앞에 앉아 하드디스크를 분리했습니다. 오늘 낮에 찍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금목걸이 남자가 찌개 냄비 앞에 앉아 있는 장면에서 재생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오른손을 주머니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휴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찌개 냄비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일시 정지를 누르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외부 CCTV도 확인했습니다. 매장 뒷골목을 비추는 카메라에 전날 밤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가 골목 끝에서 금목걸이 남자를 만나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모자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가로등 불빛에 옆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CCTV 영상 파일을 USB 2개에 복사하고 하나는 가방에, 하나는 매장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내일 아침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위생 단속반이 다녀가고 악플이 절정에 달한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은 바퀴벌레 사건의 진실, CCTV 원본 공개합니다였습니다. 글 본문에는 어떠한 편집도 거치지 않은 CCTV 영상 원본 2개를 첨부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매장홀 천장 카메라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금목걸이 남자가 주위를 힐끗힐끗 살피다가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휴지에 쌓인 죽은 바퀴벌레를 꺼내 찌개 냄비에 몰래 집어넣는 장면이 초 단위로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매장 뒷골목 외부 카메라에 찍힌 전날 밤 영상이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가 금목걸이 남자에게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네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모자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가로등 불빛에 드러난 옆얼굴, 민수였습니다. 글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매장의 대표 강지원입니다. 어제 벌어진 일은 전 남편이 건달을 매수해버린 자작극입니다. 영상은 1초도 편집하지 않은 원본이며 오늘 중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글을 올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화면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소름 돋는다. 진짜 주머니에서 벌레 꺼내서 넣는 거 다 찍혀 있네. 뒷골목에서 돈 봉투 건네는 남자 전 남편이래. 이혼당하고 전 부인 가게 망하게 하려고 이 짓을 한 거야. 어제 맘카페에 장염 걸렸다고 글 쓴 사람들 전부 같은 사람 아니야. 글투가 똑같아. 사장님 힘내세요. 이런 비열한 짓을 하다니 인간도 아니다. 어제까지 저를 향하던 비난이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왔던 허위 악플들은 신고가 몰리면서 하나둘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도착해 민원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영업방해, 공갈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접수대 직원에게 고소장과 함께 USB 그리고 민수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속에서 민수가 매장 지분을 넘기고 어머니한테 무릎 꿇으라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녹음을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형사 2명이 금목걸이 남자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형사들의 얼굴을 본 금목걸이 남자는 현관에서 뒷걸음질 치다 신발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금목걸이 남자는 경찰서로 끌려가자마자 진술실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수라는 사람한테 200만 원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죽은 바퀴벌레도 그 사람이 비닐에 싸서 줬어요. 찌개에 넣고 행패 부리고 위생과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전부 그 사람이 짠 겁니다. 형사가 자백조서를 받아들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 체포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에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강지원 대표님, 어제 불시 점검 결과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매장 주방이 관내 최고 수준의 청결 상태입니다. 위생 합격 통보서 오늘 중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위생 합격 소식을 바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구청이 직접 검증한 결과라는 말에 댓글창이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역대급 역관광이다. 전 남편 자작극 들통나고 위생 검사까지 만점이래. 오늘 저녁에 가족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식당 응원해야지. 사장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전 남편 꼴 좀 보소. 그날 저녁 매장 앞에 다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어제보다 2배는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응원한다며 꽃다발을 들고 오는 손님도 있었고 커뮤니티에서 글 보고 왔다며 일부러 먼 동네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이모님이 주방에서 나와 끝없이 밀려드는 주문서를 보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원아, 이러다 오늘도 재료 동날 것 같은데. 이모님, 추가 발주 넣어뒀어요. 1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한 분도 빈손으로 안 보냅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메고 홀로 뛰어나갔습니다. 테이블마다 돌아가며 물을 따르고 반찬을 리필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경찰서 조사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금목걸이 남자의 자백조서를 민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뒷골목에서 현금 봉투를 건네는 민수의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서와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민수를 형사가 팔을 잡아 의자에 다시 앉혔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손님으로 꽉 찼던 홀이 고요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사이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계산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수증이 끝도 없이 뽑혀 나와 카운터 아래까지 돌돌 말려 내려가 있었습니다. 총 매출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세웠던 기록을 가볍게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오는데 그걸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모님이 주방에서 나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오늘 고생했다. 이제 됐어. 다 잘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이모님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수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통보가 민수의 회사에 들어갔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수는 퇴직금 한 푼 건지지 못한 채 그날로 파면당했습니다. 돈줄이자 방패막이었던 아들이 구속수감되자 빚쟁이들이 일제히 몰려들었습니다. 박말자의 갈비집은 강제로 경매에 넘어갔고 집기며 냉장고며 가재도구까지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살던 아파트마저 날아갔습니다. 박말자는 보증금 30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핀 방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동네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갈비집 사장의 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죠. 야반도주했던 유라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유라 부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유라가 돈 세탁을 도운 정황을 잡아낸 겁니다. 유라는 도주한 지 보름 만에 모텔에서 체포되었고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저녁 뉴스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매장 직원 휴게실 TV에서 봤습니다. 화면 속 유라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끌려가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님이 옆에서 TV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즉, 남의 집 남편 빼앗더니 꼴 좀 봐라.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모님, 저녁 장사 준비하죠. 유라 뉴스 따위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장은 점심과 저녁 가릴 것 없이 만석이었고 주말 예약은 3주 뒤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백 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장에 들러 매출 추이를 확인하더니 어느 날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원 씨, 2호점 이야기해보자. 백 대표가 전국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대여섯 개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상권 분석 다 끝났어. 지원 씨 매장 브랜드로 직영점을 낼 거야. 내가 자본을 대고 지원 씨가 운영 총괄을 맡아. 저는 지도 위 빨간 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원룸 책상에서 새벽까지 끄적이던 사업 계획서가 전국 단위로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알아. 지원 씨는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잖아. 백 대표가 피식 웃으며 계약서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사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사이에 직영 2호점, 3호점이 연달아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매장이든 오픈 첫 주부터 대기줄이 생겼고 외식업계 전문 매체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해고당한 며느리, 시댁 앞에서 대박낸 여자 CEO라는 기사가 나가자 전국에서 가맹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바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1호점 마감을 끝내고 주차장으로 나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빗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떨리는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원아. 박말자였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간신히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나야. 시어머니야. 무슨 일이세요? 지원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그때 눈이 뒤집어져서 그런 거야. 민수가 감옥에 있는데 제발 선처 좀 해줘. 고소 좀 취하해줘. 응. 박말자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지원아, 우리 그래도 가족이잖아. 5년을 한솥밥 먹은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빗속에서 공중전화 수화기를 붙잡고 울부짖는 박말자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동전 몇 개를 쥐고 공중전화를 찾아 비를 맞으며 걸어갔을 박말자의 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의 온기는 한 방울도 섞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라고 하셨죠. 돈 많고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라고. 몹쓸려는 나가라고 하셨죠. 전화기 너머에서 박말자의 흐느낌이 커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최고가 됐어요. 지원아, 제발. 근데 이상하네요.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라던 분이 왜 국어를 하세요? 박말자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몹쓸려는 이만 끊겠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조수석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5년간 엉켜있던 무언가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걷어내자 앞이 환하게 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4호점 오픈 준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백 대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전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색 정장에 대표 강지원이라고 새겨진 명찰을 단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백 대표와 마케팅 팀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전국 직영점 확장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서 첫 페이지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합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하셨죠?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강지원 씨의 진짜 복수는 식당 대박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겨울에 코트도 없이 복도에 내쫓기던 그날 강지원 씨가 진짜 잃어버린 건 전세금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서름 속에서 짓밟혀버린 자기 자신이었죠. 그걸 하나하나 주워 담고 다시 세운 거였습니다. 그게 이 사연에서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말자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만 매겼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버리고 졸부집 딸을 택했죠.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기꾼의 돈이었고 거품이었고 신기루였습니다. 정작 10년을 묵묵히 곁을 지킨 주방 이모님의 가치는 몰라봤으면서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밥그릇을 깨는 겁니다. 강지원 씨가 대단했던 건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단 하루도 더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오늘의 강지원 씨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